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1월의 주요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 모셨습니다. 예,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WN 서울파이낸스센터의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십니까? 예, 올해도 이제 오늘 포함 딱 3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1월에 있을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청룡의 해군요. 네, 올해가 좀 토끼의 해에서 우리 시장이 좀 힘이 좀 부족했나 싶지만 내년을 위한 또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12월에는 국내 증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1월에서 12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미국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1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승 요인도 있을 거고 어쩌면 좀 하락해야 될이 아니라 좀 유념해야 될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짚어 주시겠어요? 지금 대부분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하시기로는 1월달 시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네.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네. 이제 다만 조금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이제 과거와는 확실히 조금 다른 흐름. 사실 12월도 다른 뭐 미국 대비해서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년의 여타 12월보다는 확실히 좀 좋은 흐름이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기저에는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양도세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사실 늦게 나온 건 좀 사실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조금 더 일찍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오고 조금 더 뭐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을 건데 네. 지난주 목요일날 나오면 사실 대부분 양도세 이슈는 거의 소멸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렇죠. 이제 오늘 대주주 매매 결정이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목요일날 발표 나고 하더라도 사실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정도 한 2,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 주식당 10억 원 이상씩 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물량 정리가 마무리였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조금 모습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뭐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사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양도세 이슈가 소멸이 됐다라는 거는 시장에는 분명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월부터 계속 뭐 여러 가지 빅 이벤트가 3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항상 예. 우리나라 주식 1월 효과를 가져오는 JP모건 헬스케어인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1월 효과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바이오들이 금리도 높은 상태였었고 특별한 임상 이벤트나 모멘텀들이 없었고 다른 섹터로의 수급이 조금 뺏기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어서 최근에 효과는 없었지만 특히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최근 12월 달에 주가 바이오들의 주식들의 흐름들을 좀 보면 기대를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24년 1월 달은 좀 바이오도 충분히 이제 챙겨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CES라든가 네. 대만 이제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또 주식들이 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언제쯤 되면 또 갑작스러운 또 급락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차익실현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개별 종목들은 모멘텀 소멸이라던가 특히나 뭐 주가가 올라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이유와 결과와 상관없이 차익실 그럴 수도 물량들 있죠. 세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1월에도 12월보다도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은 있겠지만 변동성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중에 뭐 1월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ES 모멘텀 대만 총통 선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김에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섹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월 초에 항상 되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 항상 연초에 보면 연초 효과가 코스닥에 조금 더 그렇죠. 모멘텀이 네. 붙었었고 코스닥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에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그 제약 바이오
네. 워낙 2년 동안 소외되다 보니까 조금만 모멘텀이 나와도 뭔가 약간 꿈틀꿈틀할 것 같은 네.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이번에 참석하는 기업들 보면 뭐 단골 손님들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참석 초대받은 기업들 보면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먼저 초대를 받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이라던가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쇼케이스 참여 기업으로는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다음에 차바이오 그룹도 좀 있고 눈에 띄는 게, 그다음에 작은 바이오 회사들도 이번에 꽤 많이 참여합니다. 앞타바이오, 큐라클, 뭐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프릴바이오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참여를 하는데, 내용들을 저도 사실 다 공부하고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내용도 좀 어려워요. 네, 내용도 네. 사실 좀 어렵고, 네. 다른 섹터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제 용어들이라던가, 네.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이게 좋게 발표했다는 건지 나쁘게 발표된 건지, 사실 그것도 공시 해석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2018년 상반기 때 이후로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신약 개발 위주로 코로나 주식들 말고요, 위주로 올라갔던 섹터가 정말 이제 좀 기대를 갖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작년 이맘때에도 사실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반신반의했던 게 금리도 높은 상태고, 그리고 맞아요. 다른 쪽으로 과연 있었던 수급들이 다른 쪽 이쪽 바이오로 갈 수 있을까였는데 사실 안 갔죠. 그렇죠. 안 갔고 2023년 내내 사실 좀 고생들을 했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뭐 비만 치료제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좀 수급이 이쪽으로 오는 부분 느낌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와는 다른 이제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수급적으로나 또 모멘텀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게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계속 종목들을 좀 찾아내고 있는데, 예. 이쪽 올해도 분명 이제 좀 평소와 다른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또는 올해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도 기대되는 것도 결국 또 AI와의 결합이거든요. AI와의 결합. 그래서 관련 뉴스들을 좀 찾아보면 뭐 신약 발표도 신약 발표지만 네. AI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AI로 만드는 뭐 이제 항암제라던가 네. 여러 가지 뭐 측정 이제 기술들이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최대 수혜주가 또 엔비디아라는 내용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목에 따라 또는 기술에 따라서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는 종목들도 좀 있기는 한데 분명히 조금 매매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상반기는 해보실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CES가 또 기다리고 있죠. 네, CES도 네. 굉장히 중요한, 뭐 말씀 주시니까 네. 계속 네, 여기 가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CES에서도 결국은 또 AI입니다. 그러니까 AI가 JP모건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CES도 그렇고 네. 이제 공통 주제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그렇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내용들, 정통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지난주에 자율주행 섹터도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 네. 이제 좀 계속 갈수록 가전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계속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 같은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AI 스피커 들어가려면 결국 온 디바이스 종목들이 좋을 걸로 예상한다라고 생각해서 몇몇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AI, VR 관련해서도 좀 발표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큰 틀에서는 AI 뭐 쪼개 본다라고 하면 HBM이나 온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쭉쭉쭉 이제 산업이 카테고리가 넓어지는 그런 흐름 쪽으로 계속 관계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뭐 사실 주식을 지금 해야 될 때이냐 안 해야 될 때이냐 그거 가지고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현금을 많이 쟁여놓으신 분들, 사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뭐 건설사들 우발 채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은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일단 1월달 한정에서는 많은 모멘텀들이 좀 기다리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쭉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CES 2024까지 본다면 뭐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부각이 됐었던 AI가 네. 내년에는 또 연초부터 네. 산업 전반에 많은 아이디어를 줄 거다라는 얘기 주셔갖고,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많이 움직이거나 과도하게 움직인 부분도 네. 있지만 어쨌든 내년 초에도 AI라는 의료 AI든 네.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든 좀 잘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뭔가
소외되었었는데 이제 조금 다시 뭔가 주도주가 될 건가 아니면 좀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얘기도 해볼 텐데 먼저 이제 얘기해 볼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네. 항상 잊혀질만 하면 그래도 자동차 움직였어. 뭐 이런 느낌도 주긴 하는데 내년에 그래도 수출이 좀 잘 버텨준다면 네. 아니면 꼭 역으로 수출이 좀 둔화되더라도 자동차만한 거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현 시점에서 좀 접근이 유효한지 그리고 내년에 투자 전략 자동차 어떻게 네. 갖고 갈지 궁금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기아 완성차 위주로 저는 사실 보고 있는데 완성차. 지난주에 기아가 이제 9만 원이라는 통곡의 벽을 돌파를 드디어 했습니다. 네. 돌파를 했고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성장주이기도 하면서 가치주의 모습들을 항상 보여줬었죠. 항상 싼 거 아니냐, 싼데 왜 그렇죠. 언제 오르냐 도대체 밸류에이션 싼데, 근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피크아웃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제 결론을 정해준 결국 주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냈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한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만 원이 넘어 10만 2천 원이 전 역사적 신고가인데 네. 이제 여기까지 가면 사실 조금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10만 네. 2천 원에 꼭지에서 최꼭지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안에서 뭐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 10만 2천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왔던 완성차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인정받는 시기,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미래 자동차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네네네. 부분들은 사실 아직 침투율이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 이제 전체 비중에서 15%까지를 일단 전기차든 이제 미래차들이 15%를 1차 목표라고 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 가려면 성장주의 매력도 충분히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동시에 반영해주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충분히 추세 추종으로도 그렇고 네. 우리가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는 것보다 소부장 매매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처럼 네. 자동차 부품주들도 좋아하시는 탄력이 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년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일단은 대형주들은 한두 개 정도는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클 건데 주식이 시장이 좋을 때는 작은 주식들이 당연히 더 큰 수익 주겠죠. 근데 시장이 또 변동성을 주고 하락할 때는 계좌를 지켜주는 게 또 이런 대형주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주식들이 결국은 한번 관성을 받으면 크게 변동성 없이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완성차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투자자 성향에 맞는 조금 대형주들, 뭐 현대모비스가 됐든지 간에 조금 대형주들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엔화가 워낙 그렇습니다. 네, 네. 저평가, 뭐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던 반면 네. 또 내년에 가면 일본 통화 정책 변화로 인해서 엔화가 좀 그렇죠. 강세로 네. 갈 수도 있고 뭐 완성차 내지는 뭐 자동차 좀 대형주 가져가고 SK 하이닉스 같은 IT 업종도 가져가면서 소부장과 이제 부품주도 같이 보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이제 금리 얘기 아까 하시셔갖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제약 바이오가 작년 말에서 올해 넘어올 땐 금리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금리 때문에 못 올랐었던 업종을 보자라는 콜들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인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짧게 태양광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이제 관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가 이제 조성이 좀 안 됐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근데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초기에 자본 조달, 우리가 PF 했던 것처럼 자본 조달을 못 하다 보니까 단지 형성 자체가, 안 되죠. 계획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조달을 하고 향후에 금리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신재생이라는 거는 인류의 생존하고도 사실 전 항상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좀 빨라지던가 네. 좀 더 늦춰지던가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좀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섹터,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sek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풍력이랑 태양광 풍력 이제 신재생 쪽이 사실 최근 1년 정도는 좀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었거든요.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관련 이쪽으로는 수급이 좀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죠. 그리고 사실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빠르다. 워낙에 하락도 많이 했고 올라가다 보면 수급적인 부담도 좀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쪽에서 엄청난 돈을 보여주는 섹터가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아직은 뭐 트럼프가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슈도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변동성도 충분히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들은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정도의 전략으로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은 뭐 긴 추세로 막 가져가기엔 좀 이른 시점이고 그렇습니다. 모멘텀 있을 때의 트레이딩이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CES나 JP 모건, 헬스케어 등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 기대 요인을 좀 많이 봤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1월에 좀 뭐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까 첫 질문에 이제 넌지시 이제 대만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저도 이게 약간 신경이 쓰여서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대만 총통 선거에 따르는 변동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공교롭게도 이제 세 가지 이벤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아요. 다 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는 정말 종목들의 변동이 심할 걸로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 기존 당이었던 민주진보당이 지금은 계속 연임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예상대로라고 하면 또 금융시장 변동성은 뭐 특별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하더라도 오히려 뭐 조금은 기존 전략대로 기존에 있었던 그 공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도 금융시장에서 예상하는 반응들은 뭐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금융시장에서 예상하는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두 정부 다 기존 전략에 있어서 이제 뭐 엄청난 변동성을 요하는 전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매수 요인이 오히려?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만 선거와 관련된 변동성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의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